연초가 되면은 응시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바라보는 점이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국가는, 우리 사회는 무엇을 응시하면서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응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서 문명이라는, 문화라는 이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고 생겨난 지 4000년 내지 3500년 정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구상의 문명국가로 도약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크게 세 가지의 응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의 가치였습니다. 바로 불멸을 꿈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불멸을 꿈꾸는 분이 계실까요? 인간은 마음속으로는 불멸을 꿈꾸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어쨌든 이집트 왕국의 최고의 목표는 파라오의 불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를 만들었죠. 언젠가는 다시 리버스 재생을 하거나 이터널 라이프, 영혼을 꿈꾼 그런 이집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세를 확신한 문명이었습니다. 영어로 This world, another world. 우리 철원에 가면 도피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피안과 차완, 강의 이쪽과 저쪽으로 구분하는 거죠.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구분해서 내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멸과 내세를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공과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존재가 뭐길래 그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 백성들의 피와 땀을 짜내가면서까지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피라미드가 있음으로써 이집트 문명의 위대성을 입증할 수 있고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의 징표가 될 수가 있다. 그 생각과 판단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이집트라는 문명의 응시점은 지금 봐서는 균형적인 가치 추구보다는 대단히 편향적인 불멸과 내세, 피라미드, 즉 통치자의 위주의 국가였습니다. 나머지 평민들의 삶은 고달프기 이루 말할 수 없죠. 빈곤과 질병과 전쟁의 소용돌이도 해. 그리고 특히 세금과 가혹한 국가에 대한 노역의 의무 때문에 국민들의 삶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고 비참하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 것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생소한 문명의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이집트 문명을 파괴한 새로운 문명이었죠. 이집트 사람들이 청동기를 사용할 때 아시리아는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나귀를 사용했을 때 아시리아는 전투말을 썼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당할 재간이 없는 세계 최고의 전쟁 국가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지향점은 첫째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국가를 침략해서 뺏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골치 아프게 농사를 짓고 상업 활동을 하느냐? 칼을 들고 창을 차고 말을 타고 뺏으면 된다는 것이 아시리아의 문화의 첫 번째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탈한 노획물로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엄청난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결과는 아시리아 문명은 아시리아 문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유적이나 문화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지금 알레포 지역에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시리아 일대입니다.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레반트 지역의 강력한 왕국이었지만 결국은 전쟁과 사치와 향락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집트가 지향하는 지향점과 응시점과 아시리아가 지향하는 응시점의 차이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을 지향하겠습니까? 인류 문명사에서 아주 독특한 문명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히브리 문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이시, 유대 문명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집트는 파라오의 영광을 위해서 불멸과 내세와 피라미드를 건축했고 아시리아는 전쟁과 사치와 황약으로 일삼았는데 특이한 문명이 하나는 땄습니다. 앞의 문명은 둘 다 물질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문명이었는데 이 히브리 문명은 물질보다도 정신을 중요시하는 문명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0억 명이 넘는 전 지구인 중에 지금 유대인들은 1,500만에서 한 1,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화학상 3분의 1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연구와 그 시사점은 우리를 감동해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는 종교인데도 종교보다도 훨씬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핵심은 이슬람의 핵심과 똑같습니다. 평화와 공동선입니다. 여러분, 이 윤리라는 게 뭘까요? 윤리라는 것은 첫째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환난과 고통에 대한 아픔을 같이 느끼고 도와주는 게 윤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윤리가 뭘까요? 왜 그러면 이 히브리 문명은 종교보다도 윤리를 중요시했을까요? 지금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싸웠냐? 나에게 예배를 하기 전에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내인데 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선을 베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랍비들은 유대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윤리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이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신이 4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1. 너는 나를 믿느냐? 2. 너는 나를 위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느냐? 3. 너는 나를 존경하기 위해서 물질을 헌금을 했느냐? 헌물을. 4. 친구와 거래를 할 때 속이지 않았느냐? 이 4가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4번째라고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국가도 없고 그 나라에서 공직 담임을 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없고 토지를 소유할 권한도 없이 2000년을 떠돌았지만은 그 지독한 디아스포라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랍비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야, 우리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국적도 없고 맨날 고리 대금업자로 몰려가지고 두드려 맞고 스페인에서 맞아 죽고 히틀러 시대에는 가스 시대도 죽었는데 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을까?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이 답을 못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업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보호도 아니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함도 아니고 크레딧, 신뢰라고 가르치는 거죠. 단기 이익에 급급하기보다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너의 사업 파트너가 네가 제안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는다면 너는 사업가로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 시나고그에 와서 예배를 해라.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이 있느냐.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아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입니다. 두 번째는 앞선 문명들은 신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도대체 이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숭배했습니다. 단 한 분의 신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유대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윤리의 동전의 뒷면이 도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가 앓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윤리와 도덕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도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인간 중에 가장 비천한 인간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윤리와 도덕이 물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가르칩니다. 앞선 이집트 문명과 아시리아 문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의 태동이 이 히브리 문명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문명이 지난 2000년 훨씬 동안 계속해서 인류 문명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근대와 현대의 유럽 문명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명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이 인류사에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스 문명. 많은 문화학자들이 유럽 문명의 모태는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외관적인 문명을 제거하고 속살은 전부 그리스 문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2500년 전에 그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생각 못했던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라는 자유. 국가든 개인이든 정치든 윤리든 도덕에서 이 자유만큼 중요한 개념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1776년 미국 혁명사 때 조그마한 팜프렛을 쓴 페인이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삶의 이유를 자유에서 찾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전쟁을 잘하거나 힘이 세거나 돈이 많은 것보다도 인간은 그 물질적인 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컴퓨터로 치면 286, 386, 486, 586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인간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동물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관념을 창출해낸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유발 할라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3000년 동안 세 가지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해왔다. 1. 스타베이션,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배가 부를 권리. 2. 전쟁으로부터의 자유. 3.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아직도 우리 인류는 이 세 가지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019년도에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들은 어떤 겁니까? 첫째, 일자리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오지만은 일자리를 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실업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 문제. 세 번째는 지역 간 또 개혁 간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스인들은 그 당시 이 자유라는 위대한 철학적 개념을 생각해냈고 그 자유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과 중세 왕국과 근대 국가의 차이점은 누가 주인공이냐입니다. 고대는 왕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중세는 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대와 현대는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 주인,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1. 왕, 2. 신, 3. 인간 이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500년 전에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체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고대 왕국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지배계급이 절대 권한을 갖고 있고 피지배계급은 지배계급의 지배를 당할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권리도 아닙니다. 지배계급이 세금을 뺏어가고 전쟁에 동원을 하고 부역을 시키고 해도 전혀 저항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2500년 전에 딱 60년 정도밖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오래 지속된 문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봄날에 꽃이 피듯이 이 인간 중심, 자유, 그리고 믿음이 아닌 지식을 숭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야, 이걸 믿어라 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야, 의심을 품고 끝까지 원인을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의심하지 않으면 학문을 할 수가 없고 의심하지 않으면 지식이 발달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믿어버리니까. 왜 덥지? 왜 춥지? 왜 가난하지? 왜 불안하지?
끊임없는 의문을 가져야 지식이 발달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책에 잠깐 보면은 81페이지에 국회의원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보좌관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은 봉사와 헌신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국회의원은 봉사와 헌신은 자기 임무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시 해야 될 일은 입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부가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이 삼각발처럼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그걸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행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아닌지 심사하는 파트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는 법을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들겠습니까? 법을 만들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카풀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영업용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지금 미국은 우버하고 중국도 디디치하고 인도네시아, 태국도 다 그랩을 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옛날 방식으로 가야 되냐? 자, 우리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입법을 누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님.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금년 7월달 되면은 300인 이상 직장에서 주 52시간제가 강제 적용됩니다. 그러면 당장 버스 운전사 6,000명이 모자랍니다. 자, 우리 현영모 사장님. 그럼 이 버스 52시간제 운영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는 정부 보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머리가 해야 될 일을 손이나 발 보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잘못했다고 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국회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변호사님 와 계시지만은 카풀을 법제화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안 한다고 만들기 뭐 여기 택시 하는 분 안 계시니까 저는 이 나라를 이 나라에 맞는 법 체제로 만들어요. 국회로 가시죠. 저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국회는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정이라는 말은 동전의 뒤에는 책임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결정 안 하고 책임도 안 진다면은 여의도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명에 있어서 그러면 그리스 시대와 아시리아 시대와 이집트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때는 국회는 없었기 때문에 파라오의 경우에는 파라오가 결정을 했을 것이고 아시리아는 야전군 사령관이 결정했을 거고 그리스 문명에서는 데모크라시가 결정합니다. 의회라는 개념이 생겼죠. 근데 이 그리스 문명의 가장 큰 원천이 되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고대 왕국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평민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권한이 없어요. 귀족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의사결정을 귀족만 하는 거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근대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1 1보트예요. 그러다가 그게 민주화가 되면서 1퍼슨 1보트로 바뀐 거예요. 1인 1표제. 1인 1표제에 대해서도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고 그게 무슨 소리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에 더 많은 기여한 사람은 더 많은 투표권을 가져야지. 소나 개나 말이나 당이나 똑같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거는 그 시대 상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은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내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인들이 꽃피웠던 자유, 민주주의, 휴머니즘, 지식,
이거는 150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1400년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태리 토스카나 지방에서 봄날 진달래 피듯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렌체, 플로렌스, 베네치아, 베니스, 제노바, 나폴리 등등 수많은 도시국가에서 자유의 개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신이 아니고 인간의 시대가 탄생합니다.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500년 정도 됐습니다. 결국은 1500년 가까이 잠자던 그리스 문명이 500년 전에 다시 꽃핀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입니다. 리버스입니다. 재생이라는 거죠. 요즘 국토교통부와 정부는 50조를 들여서 도시 재생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보태십시오. 그리스 문명이 창출했던 자유의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이 그리스 문명을 어머니로 한 새로운 세계 최초의 거대 문명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문명.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팍스 로마는 20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만든 이 위대한 로마 문명은 첫째로 제국이었습니다. 임페리얼리즘. 도시국가나 개인 국민국가가 아닌 유럽 전체를 통할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후에 제국은 딱 두 번 등장했습니다. 19세기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팍스 브리테니카 대영 제국, 그리고 지금 팍스 아메리카. 인류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제국이라고 칭할 수 있는 서양사 기준으로 봤을 때 제국은 로마와 영국과 미국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미국이라는 스탠다드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는 재현이 요치 않을 것입니다. 로마 문명의 또 다른 특징은 지금 리파브릭이라는 우리 한국의 분명히 The Republic of Korea, 또 Republic of 뭐 하는 나라들이 있는 이 리파브릭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공화라는 말이죠. 공화. 공화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 레스퍼블리카, 리파브릭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1876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던 일본의 수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레스퍼블리카, 리파브릭을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과거 중국의 역사책을 찾고 별의별 책을 다 찾았는데도 최적의 단어를 찾아낼 결이 없어서 만든 말이 공화입니다. 여러 명들이 평화롭게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레스퍼블리카의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레스퍼블리카의 가장 반대되는 말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 개인과 회사, 개인과 국가. 여러분은 두 개의 축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개인, 그 다음에 회사원, 국가 구성원. 회사원과 국가 구성원은 레스퍼블리카입니다. 리파브릭. 개인은 나 자신과 my family. 개인과 가족, 회사와 사회와 국가. 이럴 때 전쟁이 나는 일은 개인의 일입니까? 국가의 일입니까? 레스퍼블리카 영역이죠. 세금을 거두고 또 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일입니까? 개인의 일입니까?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종부세를 때려잡겠다는데 이거는 국가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공시지가를 내려서 세금을 깎을 겁니까? 환급할 겁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레스퍼블리카의 일은 개인의 일에 비하면 너무 어려워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레스퍼블리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법입니다. 법. 전 세계 모든 민법, 상법의 기초는 로마법입니다. 왜? 현대 우리하고 로마법하고 맞는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의 정신을 로마법은 계승했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자유와 인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모든 재산이 왕의 거였습니다. 왕토라고 하죠.
개인은 사유재산권 보호가 없습니다. 모든 토지와 재물은 왕의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인들은 놀랍게도 지난번에 강의를 몇 번 들었습니다만 사유재산 제도를 착안한 거예요. 로마 문명이 사유재산 그리고 법, 공화의 정신이 없었다면 결코 위대한 문명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뼈대가 있어야 신체를 유지하고 건물도 이 철골 구조가 있어야 외장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로마의 경우에는 공화와 법이라는 이 양대 개념이 없었으면 저 위대한 문명을 창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법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모든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만약에 누구는 지켜도 되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된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천년의 제국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법과 공화였습니다. 귀족 정신은 레스푸브리카를 생각하지 않으면 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나는 귀족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왕족이지만 전투기 헬리콥터를 몰고 포클랜드 전쟁에 나간 해리 왕자처럼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다. 왜?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은 과거에 상업활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평민들이나 상업인이나 공장하는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해서 귀족을 먹이 살렸죠. 그 대신에 전쟁이 나면 귀족이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많이 죽어야 됩니다. 한니발이 쳐들어왔던 자마 전투에서 올라온 의원 300명 중에 80명이 죽었습니다. 전투에. 현역 국회의원들이죠. 지금도. 만약에 지금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회의원들이 총 들고 나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로마는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자, 고대 국가가 끝나고 드디어 신이 중심이 된 중세 국가로 접어듭니다. 서로마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공인이 됐고 동유럽 지금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이스탄불의 경우에는 1400년까지 1000년 가까이 제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로마 문명도 불이 꺼지고 나니까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대한 정신이 횃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태양이 빛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감옥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빛도 보이지 않고 목표도 보이지 않고 지향점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시기로 중세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성립되고 나니까 레스푸브리카 정신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극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계급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일을 안 해도 계속해서 대물려 물려줄 재산이 자는 동안에도 재산이 늘어나고 깨도 재산이 늘어납니다. 다른 계층들은 쇠가 빠지도록 일해도 빛은 늘어만 나는 그런 대규모 농장의 빈부격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몸이 아파도 신의 의지다. 내가 가난해도 신의 의지다. 전쟁이라도 신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결론의 신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 문명하고 아주 유사한 여러분들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재밌는 이슬람 문명이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 문명이라는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다른 기독교를 칭할 때 이스라엘의 경우 이슬람 문명의 경우에는 이슬람이란 자체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슬람을 만든 마호메트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입니다. 지금 투 홀리 시티라 해서 메카 메디나라는 성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보시면 진짜 이거는 막 뭐라 그럴까요? 말이 안 나옵니다. 전부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오아시스에서 대추 야자라고 자기들은 굉장히 폼 잡고 자랑하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좀 달콤한 뭐 큰 대추만 한데 그거 뭐 좋다고 먹어서 하는데 우리로서는 별 맛도 없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가 장사입니다. 소금 좀 얻어가지고 100리 200리를 낙타에 실어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옥토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정복력에 불탔습니다. 야, 이 덥고 메마른 사막을 벗어나서 푸르고 물이 많은 땅을 좀 뺏어야 될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엄청난 땅을 뺏어서 1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1919년까지는 사실상 전부 아랍 문명이었어요. 동아시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문명하고 이슬람 문명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슬람의 문명은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고 싶은 종교 네 맘대로 다 믿어라. 그 대신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수많은 피정복민들이 이슬람을 더 좋아해. 왜? 지난번 정부가 걷던 세금보다 10% 가져. 강세 정책주의자인데 모든 인간은 세금 많이 내는 게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이 정복을 하게 되면은 많은 피지배 국민들이 더 좋아해. 저항을 안 해. 왜? 종교의 자유, 재산의 자유, 세금 적게 내니까. 누가 됐든 우리는 관계없다 해서 이슬람이 그렇게 광대한 영역을 오랫동안 지배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나오는 지혜, 위즈덤과 수학, 과학, 광학, 화학입니다. 에스트로놀로지, 하이드로놀로지 모든 학문의 원천은 이 이슬람 문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학문은 그리스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지혜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아랍어로 번역이 다 된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발견하거나 발명하지 못한 것은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인이 만들었던 로마인이 만들었던 수학이든 의학이든 도시계획학이든 이슬람 아랍어로 다 번역해서 그걸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300~400년 지나가지고 르네상스가 발생했을 때 모든 지혜의 책은 아랍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500년 전에 그리스의 페리크레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불쌍한 고아 또 전쟁 과부들에게 했던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이슬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750년에서 780년 그 한 3~4년 사이에 이 위대한 칼리프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번역하라. 이게 바그다드입니다. 지금 후세인이 망쳐버린 바그다드. 그 저작의 책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다 라틴어로 번역된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연설했던 페리크레스가 연설했던 게 2500년 전입니다. 우리는 그때 호랑이와 곰이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호랑이는 못 견디고 나오고 곰은 오래 견뎌서 웅녀가 됐다. 그런 전설의 시대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자나 유적이나 증거를 보면은 어제 저녁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연설하는 것만큼 품격 높고 수준 높은 연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나 투기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은 전부 이 이슬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수학과 과학이 다 이슬람 문명에서 발전된 위대한 문명이 지금 우리의 문명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근대 현대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컨셉은 캐피탈입니다. 자본이에요. 이 서유럽에서 농업혁명이나 활발한 대외무역이나 도시가 커가지고 생긴 가장 위대한 문명 단 하나만 찍으라 하면 캐피탈입니다. 자본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하고 있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원은 그리스입니다. 시장경제는 지금 서유럽에서 500년 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문화와 또 정서 중에서 이 상업활동에 대한 정서는 참으로 고쳐야 될 아주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농사가 잘못되거나 가뭄이 많이 들거나 외적이 쳐들어와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자식들에게 이러게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라. (1400년대) 후반에 지금 축구 하나로 전 세계를 울리는 호나우두의 고향 포르투갈에 있는 엔리케 왕자는 옆 동네로 가자니 스페인 카스티아 공왕한테 힘이 붙여서 갈 길이 없고 하늘로 올라가자니 날개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선택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간다 해서 1750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주역은 네덜란드였습니다. 1550년부터 200년 동안 전 세계를 주름잡던 네덜란드의 부를 응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안개 끼고 1년 내내 농사도 잘 안되고 나오는 물건도 없고 자력갱생은 꿈같은 소리고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보물선을 응시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응시한 두목이 드레이크라는 해적 왕이었습니다. 영국이었습니다. 뺏어버립니다. 이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 여세 1세와 드레이크와 영국의 수많은 선원들은 응시를 했어요. 내가 만들 거냐? 나는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뺏을 거냐? 영국 왕국은 결심했습니다. 뺏기로 전 국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드레이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군력을 위장해서 해적질을 해라. 그때 드레이크가 스페인 무역선을 납포해서 한탕 해가 오면은 연간 예산의 2배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은 그 뺏은 돈을 아시리아처럼 사치와 향락에 쓰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더 좋은 배를 건조하고 더 좋은 선원을 양성하고 이미 300년 전에 국립선원 양성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 대서양을 횡단하고 미 대륙을 식민지화하고 전 세계를 식민지화해서 지금 홍콩에 가보게 되면은 1870년 선장 누가 와서 이 집에 맥주 한잔 먹고 가자 그런 팻말까지 따서 무려 150년 전. 자, 우리 2019년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응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근대 국가가 여기 결론이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이런 말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나무인가 뿌리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면 뿌리를 심어야 돼요. 강력하고도 크고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우리 회사도 우리 국가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다는 이 절대 명제를 이해 못하면은 앞서 2000년 동안 쭉 명멸해왔던 문명의 전철을 극명하게 밟게 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안 하고 더 좋은 인프라를 깔지 안 하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나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4차인지 그리고 무엇인지. 지난 3000년 동안에 인류 문명은 사실상 2번의 혁명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농업혁명입니다. 나일강이 준 천혜의 수자원을 이용해서 저수를 하고 물을 가두고 이수를 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과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웠고 배수를 하고 즉 생활 폐수들은 다 적절하게 버리는 이 하이드로놀로지 때문에 농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원시 수렵 경기에서 농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이 10배 정도 늘어났다면 1850년도에 시작되는 산업혁명의 공헌은 그 효과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전기기관, 전기, 수많은 화학제품,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쪽에 계시는 분들은 놀라운 교통, 통신혁명, 그거는 원시시대하고 농업혁명 시대하고는 비교 불가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위대한 문명들의 뿌리가 다 근대 국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요. 1차적으로 농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생산성이 증가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투자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수입과 지출이 똔똔이 되면 영원히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출보다도 수입이 조금 더 많아서 남는 게 영어로는 서플러스랍니다. 잉여랍니다. 잉여. 잉여가 쌓여야 캐피탈이 되는 거죠. 캐피탈은 쓰는 코스트가 아닙니다. 밥 사 먹고 옷 사고 차 사고 집 짓는 거는 캐피탈이 아니에요. 캐피탈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돈이 안 나오는 인재를 육성하고 돈이 안 나오는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생산성이 없는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공항을 짓고 항만을 짓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캐피탈이에요. 이 기본의 캐피탈에 대한 개념이 우리 국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500년 전에 캐피탈이 생긴 거예요. 왜? 내가 버는 돈이 내가 쓰는 돈보다 많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농업혁명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에 절대로 캐피탈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기관차가 발명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시속 20km짜리 철로를 놨습니다. 돈이 얼마쯤 들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500억이 든다면은 한 개인이 500억을 뭘 재갈이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때 인간은 새로운 머리를 쓴 거죠. 주식회사라는 걸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법인이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러나 법인이 실체가 있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관념을 만든 겁니다. 자연인과 같지만은 다른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주식회사가 됐든 합자회사가 됐든 한명회사가 됐든 책임과 권리만 나눠가지고 법인이란 중세시대 신과 같은 제도를 만든 겁니다. 법인이 없고 주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삼성전자가 몇 조를 투자하고 현대차가 수천억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주식이라는 말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법인이라는 게 있어 이해 못하죠. 그래서 새로운 문명과 기술이 창출될 때 거기에 따라가는 지식과 교육이 안 되면 모르는 겁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AI. 지금 전기차가 맞는 거예요? 수소차가 맞는 거예요?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다는데 그러면은 석유화학 에너지하고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수소 에너지 만들려면 어차피 석탄이나 석유나 원자력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데 에너지 불량, 질량 불변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좀 설명이 가능하신 분은 포스코 출신 설명 가능합니까? 미세먼지 잡으려고 지금 애쓰고 계신데 정부는 이걸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왜? 그게 설명이 안 되면은 논란만 일으키는 거죠. 그건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부 사무관 과장들 보고 그걸 해내라고 하면 무슨 재주를 해내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컨셉의 하나가 무역입니다. 우리 상업과 무역은요, 농업국가에서 근대국가로 탈피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다시 히브리 문명으로. 네가 농사 지을 줄 몰라도 괜찮아. 네가 고기를 잡을 줄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한 가지는 해야 돼. 어디서 좋은 고기를 잡고 그걸 살 사람을 찾아야 돼. 유통업입니다. 우리 국가는 이 트레이드, 무역에 대해서, 특히 상업에 대해서는 대단한 오해를 갖고 있는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장사꾼이라 합니다. 엿쟁이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대 국가의 출발점이 된 사람들은 상인인들입니다. 상공인들이에요. 아까 로타리 클럽도 있고 라이언스 클럽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귀족이나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민단체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대 문명의 뼈대는 상공인이었습니다. 상업과 공업을 하는 부르주아지죠. 이 부르주아들이 자본을 가지고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여러분, 투자만 하면 돈이 된다면 누가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투자는 리스크입니다. 위험이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한 위대한 계급들이 상공인들입니다.
중국의 문명은 송나라 시대 때는 상공인이 굉장히 대우를 받았는데 명나라가 들어와서는 상공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학교 다닐 때는 보다 공부를 못 했는데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더 부자로 살더라. 이거 용서할 수 없다. 그게 명나라의 산업 정책이었어요. 정화라는 내시가 지금으로 치면 300톤, 500톤에 가까운 엄청난 함대를 이끌고 아랍을 거쳐서 아프리카의 기린과 코끼리를 잡아다가 황제께 산 진상을 했어요. 황제로서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에요. 야, 앞으로 대외 무역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중국의 국부를 늘리고 인민들의 삶을 더 부강하게 하도록 하라.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화를 비롯한 모든 개혁파들이 목졸림 당했습니다. 항만은 폐쇄되고 선박은 제조가 금지되고 만들어져 있던 선박 폐쇄령까지 다 내렸습니다. 1500년대. 그 스토피드한 정책 결정이 1842년도 아편전쟁 중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고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 국가의 운명은 개인의 운명이나 회사의 운명하고 똑같습니다.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2500년 동안 약 5개의 큰 운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고 학문이 발달하지 않으면 그거는 문명국가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의 자유와 로마의 공화 정신이 뽑힌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베니스, 밀라노, 제네바, 피렌체, 르네상스. 이 사람들의 출발도 장사였습니다. 1200년도에 신국, 유럽 전체를 신의 왕국으로 만든 카톨릭 교황이 유럽의 인구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니까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거죠. 야, 이래갖고는 도저히 못 사니까 동방의 땅과 보물을 뺏으려고 하자. 다시 이쪽에. 그때 교황은 또 정치 지도자들은 정말 고심을 한 거죠. 네. 맨 앞장.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풀기 하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십자군 전쟁을 생각합니다. 그냥 뺏으러 간다 하면 이게 체면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실제로는 국내의 문제를 밖으로 돌리는 거죠. 창고철 안에서 밖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전쟁은요, 나쁜 측면도 있지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특수라는 게 있습니다. 6.25 전쟁의 특수를 통해서 일본은 부활했고 월남전 전쟁을 통해서 한국은 특수를 누렸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이 싸울 때 수많은 나라들이 특수를 누렸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성은 미국의 무기 제조업자들은 계속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 전쟁이 안 일어나면 전쟁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 미국에서 만든 그 수많은 무기가 재고로 남지 않습니까? 공장 문 닫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 만들지 간에 전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제가 무기 제조업자라도 전쟁 안 나면 짜증나가지고 돈을 주고서라도 전쟁을 붙일 겁니다. 내 물기를 팔아먹어야 됩니다. 비정하지만 인류의 현실이에요. 어쨌든 그 당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전쟁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제일 먼저 찬스를 잡은 게 베네치아였습니다. 베니스였습니다. 왜? 유럽 십자군 전쟁의 출항지가 베니스였습니다. 거기서 군대를 배에 실어가지고 동방으로 이스라엘로 싣고 갑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인이 움직이면 얼마나 물건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잠자리, 먹을 거, 입을 거, 무기, 치료, 엄청난 전쟁 특수가 베네치아에서 발생됩니다. 이 전쟁의 성과로 이태리 반도가 로마의 영광을 1500년도에 되풀이한 거죠.
장사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르네상스가 생긴 겁니다. 돈이 없으면 르네상스가 안 돼요. 미국이 왜 대단한 국가가 됐습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유럽은 완전 전쟁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1차 대전 때 3천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 전쟁의 뒷바라지를 미국이 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번 겁니다. 많은 돈을 떼돈이라 하잖아요. 떼돈을 번 거죠. 떼돈을 벌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떼돈 밑으로 들어갔어요. 예술가도 가고 조각가도 가고 음악가도 가고 과학자도 가고 부자도 가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전부 미국으로 다 쏠린 거예요. 근데 한판 더 터졌습니다. 2차 대전이라고. 전 세계 최고의 기술자나 인력자들은 다 미국으로 몰려갑니다. 왜? 떼돈을 보고 간 겁니다.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새는 모이를 따라가는 거고 고기는 먹이를 따라가는 거고 이 인류의 문명의 본질을 오해해버리면 앞날이 캄캄한 거죠. 어쨌든 이 서유럽의 경우에는 도시가 성장되고 무역이 발달되고 학문도 나니까 드디어 상업 자본가가 탄생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기본은 이자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는 게 맞습니까?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 이 선생님. 안 됩니다. 유대인 율법입니다. 친구나 가족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절대로 이자를 받으면 안 돼. 자, 그런데 친구한테 빌려준 게 아니고 우리 김 선생님은 사업하는 사업가한테 10억을 빌려줬어. 이자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요. 그렇죠. 이자는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합니다. 친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나 친구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빌려줄 때는 5대5로 하든지 6대4로 하든지 4대6으로 해라. 기독교 문명은 이자를 받는 것을 범법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많이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은 신부님들이었습니다. 왜? 집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집사를 시켜서 하는 거죠. 그 이중성이 깨져버린 게 상업혁명입니다. 이자를 받는 게 법제화되고 합법화된 거죠. 이자를 받는 게 합법화되지 않으면 상업혁명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고. 돈을 못 빌리면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한 거죠. 이게 근대 문명의 출발이고 자본주의의 출발이고 또 새로운 산업혁명의 모태가 돈입니다. 우리 몸이 뼈와 살과 피로 되어 있다면 이 돈, 금융은 피해야 합니다. 뼈는 법입니다. 그래서 뼈도 있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되고 피도 있어야 되고 엄정한 법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이 돼야만 산업은 발전됩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산업, 회사, 국가를 이끌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든 간에 한쪽 면만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주 52시간 근로를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은 반대. 7월 달에 52시간제가 되면 버스 운전자 6,000명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중에 버스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6,000명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제 후배가 이번에 교통실장 갔는데 아마 지명에 못 죽을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정말입니다. 갑자기 버스 운전사 6,000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 서울시는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버스 공용제를 해가지고 버스 기사가 법정 시간만 운전하면은 우리 월급 받는 것처럼 월급이 다 나오기 때문에 뭐 급정거를 한다든지 손님한테 불쾌하게 한다든지 그럴 일이 하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업종을 택시까지 확대를 해야 됩니까? 확대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구사장님은 대통령이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뭐 여의도 국회의원이다. 나는 버스 공영제를 택시까지 확대할 거다 안 할 거다 발표를 해보시죠. 대통령 출마하세요. 해야 합니다.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럼 그리스인은 어떻게 했을까? 중세에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상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판단이 돼. 아무 생각도 없다 나는 내가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 시민이 아닙니다. 생각이 뭘 틀릴 때까지 해야 돼.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근대 유럽의 문명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사상과 법과 제도 그리고 금융 나날이 발전해갑니다. 저는 우리 국가의 운명, 여러분 회사의 앞날, 여러분 개인의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자가 수정 능력이 있습니다. DNA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렇게 가요. 네가 잘못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 잘못을 모른다거나 2. 잘못을 안 고치는 것은 문제예요. 2500년 전에 페리크레스가 전쟁에 사망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전몰자 유족 여러분, 남편이 전쟁에 사망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테네 시민이라면 그 남편의 사망이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에 그냥 체념하고 산다거나 간염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테네 시민으로서 자격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도 복지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노는 사람한테는 복지 대상이 아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좀 모자란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나 공공부조로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걸 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법이 복지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로마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적 개인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수많은 민법상 8개의 권리가 거의 로마 시대 때부터 발전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신과 인간과 왕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칠 거예요? 상업 자본의 대두 원인인 이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겠어요? 증여 문제, 상속세 문제, 소득세 문제도 심각합니다. 8시 10분까지만 하면 되죠. 자, 미국의 경우에는요, 소득세가 1907년까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세금이 모자라서 소득세를 징수하려 하니까 수많은 세금 부과 대상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금을 거둔다고? 다 냈잖아, 내. 근데 또 무슨 소득세야? 2차 대전 때 최고 소득세율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65%라고 막 난리치고 막 가압 승계 안 된다고 하는데 1944년도 미국 소득세 최고율이 얼마인지 지금 90%가 넘는다. 그렇습니다. 94%였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재산을 지키겠느냐, 세금을 안 내고 재산을 잃겠느냐, 이런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세금입니다. 그걸 해결이 말하는 어려운 말로 하면 변증법이에요.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중간 갔다 다시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중간 갔다 결국에 보면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역사 발전의 변증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DNA에 자가 수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학문을 해야 돼요. 우리 손 사장님 설계 없이 시공 없죠. 70년대는 도시는 선이다는 유명한 도시계획 이론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설계 없이 시공을 하는 겁니다. 가장 무식한 거죠. 설계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보고 희망서를 보고 그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설계 없이 시공을 해버립니다.
심각한 문제. 그거는 독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내 영감에 그래, 신의 뜻이 그래, 내가 점쳐보니까 오늘 입찰된다 하더라, 이따위 생각을 하면 돼요. 건설회사를 하는 분들이 새 벽돌마다 태백산이나 강화도 많이 산 가서 수신 뭐 수주 그 기원제 한다는 게 뭐 하여튼 하십시오. 개인은 그래 해도 괜찮지만 국가를 그따위로 운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명쾌한 이론이 있어야 돼요. 명쾌한 이론. 명쾌한 이론과 학문적인 바탕을 가지고 회사도 이끌어가고 국가도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지향점이 아까 대표적으로 각 문화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1. 건강, 2. 돈, 3. 가족의 행복, 아니면 승진, 뭐 연봉 올라가는 거, 아니면 애 장가가는 거, 뭐 등등 수많은 응시점이 있을 겁니다. 오늘 집에 갔어서 내가 2019년도에 쳐다보고 바라보고 눈에 힘을 모아서 쳐다볼 지향점을 좀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에도 보고 2달 뒤에도 보고 3달 뒤에도 그 응시점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지켜봐 주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아까 점 이야기가 나왔으면 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감. 역사는 귀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귀라는 거는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세금을 올릴 거냐 말 거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개인의 역량으로는 학문과 이론이 없기 때문에 거북이를 불에 던져서 거북이 등껍질이 갈라지는 형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거북구자입니다. 귀. 이해가 되시죠? 감은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거울. 내가 했던 일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지 거울을 보면 얼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은 귀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이나 점이 아니고 이론과 학문, 설계와 시방선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정할 능력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장 안 좋은 거는 자기가 했던 방향대로 안 갔을 때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겁니다.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경험 속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 수 있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DNA가 들어있어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룻밤 자고 나면 수가 생깁니다. 데이비드 카프필드가 쓴 리코바라는 사람, 여러분 하룻밤을 못 참는 거예요. 하룻밤 딱 자고 나면은 상황이 탁 바뀝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내리는 장대비는 없고 하루 종일 끼는 안개도 없다. 아침 9시에 갔는데 도저히 운동을 못할 정도지만 10시 반 되면 다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류 문화의 위대한 법칙, 자기 수정 능력을 확신하고 이론과 공부를 끊임없이 해서 늘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수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늘 우리 그 인류의 탄생부터 또 미래의 도시까지 늘 이렇게 하나의 끈으로 이어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재밌었죠?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그 강의에 대한 질문과 토론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 설날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이 되는데 설날에 국가의 기본 철학이라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반영되는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박영욱 사장님이 주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1997년도에 IMF라는 일시적 외환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10대 대기업의 주식이 반은 없죠. 지금 외국인 지분이. 트리클 다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뭐 원래 경제학자라는 거는 가장 쉬운 말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게 경제학자인데 그걸 한자로 번역하면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수출이 많이
되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그 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농토가 촉촉해져야 되는데 그 물방울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식을 가진 외국인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을 보유하도록 국가 정책을 발표하느냐? 2014년도에 부동산 거래 절벽이 왔을 때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를 낮춰줄 테니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 저를 경로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이런 짓을 하느냐. 실질 소득이 증가되고 국민 경제가 성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품입니다. 실적이 바탕되지 않는 주가의 상승은 거품입니다. 반드시 작가 이문열이 말하는 추락하는 것은 알겠. 얼마 전에 지금 뭐 엔지니어링 회사 주식 2개 회사가 뭐 폭등을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 모르겠다. 대북 사업 영향이냐고. 딴 거는 아무리 몰라도 그거는 확실히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왜? 대북 사업은 거품입니다. 우리가 국가라는 거는 국민의 생활을 안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국가가 가장 좋은 국가. 미래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가 잘 돼가지고 하는 생업도 때려치고 부동산 중개사 자격을 땄는데 땄는 그 다음 날부터 중개사 업체들이 문 닫기 시작합니다. 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국가의 바보 같은 짓이죠. 좋은 국가라는 건 예측 가능해요. 투자의 가장 기본은 예측 가능해요.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예측 가능한 국가는 법이 지배하는 겁니다. 법이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 연체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흔들흔들해가지고 오늘은 세금이 10%였다가 내일은 20%였다.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장래가 예견이 가능한 법과 제도가 안정된 국가예요. 그리고 법은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의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주 단속한데 의무경관이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나 식구야 임마. 식구? 어디 식구? 야, 너 서장한테 가서 그따위 소리 하면서 서장이고 오장이고 면허증 내세요. 담당 검사였어. 벌금 다 냈어. 그게 민주주의. 특권을 용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핵심입니다. 파라오의 경우에는 지배계급이 자기 멋대로 해요. 무법천지야. 그러나 자유를 숭상하고 레스푸블리카, 리파블릭의 경우에는 특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은 것과 동시에 법이 정하는 의무를 다해요. 납세의 의무, 병역 의무. 군대 안 간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가져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명예와 안어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피 같은 내 돈을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 사람은 세금 안 낸 걸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납세 의무를 안 한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아야죠. 국가의 의무라는 것은 공정한 심판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지. 공정한 심판이 아니고 선수로 나서는 건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서구의 국가들은 인구가 500만, 600만 밖에 안 됩니다. 뭐 덴마크하고 유럽은 그게 국가라기보다는 도시예요. 그러나 5천만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500만인이 벌은 돈 가지고 나누어 사는 나라하고 5천만이 넘는 나라하고 전혀 다릅니다. 1978년도에 모택동이 죽고 2년 뒤에 등소평이 중국의 부주석이 됐는데 홍콩 장관이 와가지고 각하 저는 막 홍콩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요? 홍콩 인구가 얼마입니까? 뭐 100만 가까이 됩니다. 나는 13억 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야. 족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시국가의 정책을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의 적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식도 2억 명이 넘고 중국식은 13억 명이 넘고 일본도 엄청나게 큰 국가예요. 프랑스, 이태리하고 우리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 나라는 봉건국가를 겪고 르네상스 시대를 겪고 근대 시민혁명을 겪은 나라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 나라입니다. 왕조국가에서
식민지 36년 지배를 받다가 외세에 힘에서 갑자기 독립이 되었어요. 명색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야, 바깥은. 근데 인사이드는 아직도 절대 왕조를 생각하고 있어. 일개 청와대 수석 따위에게 왕비서가 이런 그런 명칭을 붙인 나라는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어요. 왕 같은 소리하고. 수석비서관, 수석비서관 따위가 무슨 왕비서, 왕수석이라는 그런 말. 그런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는 중국인들의 이 경제관념에 이렇게 말합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명분은 있는데 실속이 없고, 상인들은 명분은 없는데 실속이 있다. 중국의 사상은 흙과 백처럼 갈라집니다. 공자, 맹자 이 유가들은 농자 천하 대본이라고. 그러나 실질주의에 따른 관중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야? 상업이 더 중요하다. 모택동 이런 부류들은 다 몽상적 공산주의자. 그러나 등선병은 철저한 관중에, 관중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배가 불러야 예절을 알고, 내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서야 영광과 취업을 한다. 선부론자입니다. 먼저 경제를 살리고 예절을 가르치라. 공자나 명자는 정반대입니다. 예절을 가르쳐서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 임 사장님은 선부론자입니까? 선의력은? 선불로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군자라도 3일 배를 굶으면 담장을 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고 싶더라도 그건 인간 본연이,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을 쓰는 나라는 나쁜 나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본성을 충실히 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털을 닦아주고 장벽을 없애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저는 단언합니다. 좋은 나라는 국민의 의사를 거스리고 국민들을 가르쳐드리려고 달겨드는 정부가 아니고, 국민의 뜻을 리스펙트하고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해주는 나라고, 실력이 없으면 간섭을 안 해야 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 실력도 없는 주제에 별의별 거 다 간섭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 못난 정부에 있을도록 실수는 많이 하고 책임도 안 져. 결국 국민이 불행해지. 아시리아 같은 저런 정부들은 전쟁에서 뺏었으면 그 돈으로 도로 놓고 철도 놓고 공항 놓고 인랜드 워터웨이를 만들고 도시를 재생하고 집을 더 짓고 무기를 사고 교육을 했으면 세계 최고의 로마인들의 판테온부터 시작해서 8,000km의 고속도로의 문명을 남겼을 거예요. 걔네들은 전쟁에서 뺏은 거를 전부 먹고 마시고 다 써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향락에 치우치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서 걔들한테 뭔가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남겨주겠습니다.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레스푸브리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확대가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운 게 가족의 가장 기본이에요. 등뼈예요. 공건신신 부부자매. 그 기본 윤리가 무너져버리는 가정이 해체되는 거고, 그 확대된 개념이 국가라고 했는데 국가의 치자들이, 국가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부패하고 더 뻔뻔스럽고 더 거짓말 한다면 미래는 암담한 겁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책도 그런 아까 일배를 해보니까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지향하는 점이 어딘지, 내 가족의 금년 목표를 어디로 둘 건지, 내 회사가 어디로 갈 건지 명확하고 확실한 목표를 정해서 계속 나아가고, 거기 문제가 생기면 또 수정하고. 국가는 국민을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리바이스 해가면서 끌고 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왕조 시대 때는 이 권력을 두고 일부 학자들이 왕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야, 이 왕의 권리는 그냥 국민들이 주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내려준 거다. 그래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어마어마한 옥돌에 8자를 크게 새겼습니다. 무슨 의미로 새겼을까요? 이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기수영창, 그 신성한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오래 갈지다. 2대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도장 1000개 새겨도 아무 소용이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의 철학자들은 주권 재민론을 주장합니다. 권력은 하늘도 없어. 하늘은 추상적인 거야. 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무슨 어느 쪽으로 하늘이야. 우리 국민들 속에 있는 거다. 그게 주권 재민 이론입니다. 레스푸브리카나 데모크라시나 민주주의나 자유는 우리가 필요해서 국가를 만든 거지 국가가 스스로 탄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그 데모크라틱이라는 것은 권력이 국민들한테 있다는 거고 공화국이라는 것은 나 개인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골고루 잘 산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권리에 관한 거, 자유에 관한 거, 재판에 관한 거, 양심에 관한 거, 종교의 모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뒤에 가면 국민의 4대 의무를 헌법에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있고 병역의 의무, 누구든지 병역을 혈세라고 합니다. 피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의 세금 있죠. 납세의 세금을,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교육 받아야 돼요. 세월이 계속 바뀌는데 교육 안 받고 무슨 수로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러한 헌법의 정신이 회사법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가정법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개인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건강을 해칠 정도로 난잡한 생활을 하면은 내 개인에 대한 의무 위반이죠. 아버지로서의 의무, 할아버지로서의 의무, 남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국가 사실은 일심동체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프고 여러분의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에서도 여러분은 등뼈와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여러분의 의무를 제대로 안 한다면 회사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국민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가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공부와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국민을 이끌어가려 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고려해서 귀를 터주는 국가가 가장 좋은, 가장 바람직한 국가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죠? 예. 질문하십시오, 회장님. 그 거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사이 아까도 강의에 나왔지만 차량 카풀로 해서 택시기사들이 예. 데모를 오고 자기 일자리 안 뺏기기 위해서 굉장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정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고용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네. 경직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세상에서는 비정규직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그냥 택시기사가 더 좋은 일자리를 있으면 택시기사는 않고 더 좋은 일자리를 있으면 택시사를 가지고 옮겨가니까 그렇게 대보를 안 할 건데 택시기사 할 정도 일자리도 없으니 그놈의 일자리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가 우리나라가 혁신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우리만 겪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전 인류가 전 나라가 똑같이 겪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설례로 말씀드리면은 1980년도에 싱가포르에 은행이 4개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은행이죠. 그런데 수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싱가포르에 지점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금융시장을 오픈해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싱가포르에 은행을 하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 거대한 JP 모건이나 또 미국의 대형 업체들이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외국 은행이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걸 막아달라. 또 반대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은행이라고 말해놓고 네가 하는 짓이 전당포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 말만 투자은행이라고 맨날 예대 금리만 갖고 먹고 살고 보너스 나오면 너끼리 농가를 먹는 게 그게 국민은행이냐? 이광규 수상이 이렇게 말했어요. 3년간의 시간을 준다. 싱가포르 은행이 외국 은행과 경쟁해가지고 경쟁할 능력이 없다면 싱가포르 은행이 필요 없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쟁력을 키워서 외국 은행과 싸울 준비를 해라. 나는 싱가포르 은행도 중요하지만 그 은행을 더 싸고 좋게 이용할 싱가포르 국민이 더 중요하다. 모든 정책의 판단은 위대한 정치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겁니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겁니까? 특정 업종의 이익을 대변할 겁니까?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잠리스가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세월은 바뀌고 기술은 발전되는데도 언제까지 그만둘 거냐? 영국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마차업자들이 성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마차업자들이 열받아서 계속 대모하는 저 차 타기만 타면 사고 나서 죽는다. 이 마차가 얼마나 우아한데 저 기계에 쇠를 타고 다니냐. 그래서 자동차를 못 다니게 엄청 많았어요. 얼마 전에 레드 프렉법이라는 그겁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아이오와나 워크맨 회사는 스티브 잡스 때려 죽이러 가야 돼. 스티브 잡스 아이팟 때문에 아이오와하고 워크맨 회사 다 망해버렸어.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후지 필름, 코다 필름 다 망해버렸어. 누가 책임져? 여러분, 새로운 기술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결정할 방법이 없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997년도에 세계 최고의 스포츠가 시카고 불스의 농구팀이에요. 그 유명한 마이클 조단 23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카티 피펜까지. 그때 97년도에 마이클 조단의 연봉이 4천만 불이었어요. 500억. 누가 그랬습니까? 마이클 조단. 당신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요? 예, 텔레비 덕분입니다. 마이클 조단 같은 사람이 100명이 농구를 하더라도 텔레비가 없으면 그래도 말짱 바쁩니다. 동네 축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텔레비. 그러나 텔레비 회사들은 마이클 조단 보고 돈 내나 소리 안 합니다. 광고로 돈을 벌죠. 마이클 조단이 23번에 하고 신발에 도장만 찍어도 그냥 수천만 켤레 팔립니다.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통신회사들은 요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하죠. 기술 발전은 기득권을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기술 발전을 막을 겁니까? 변화의 물결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문제는 변화에 살아남는 방법이 필요하죠. 우리는 국민의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불행하지만은 기술 발전은 불가피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860년도경에 미국 전역에 철도가 쫙 깔렸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만든 릴랜드 스탠포드도 철도 해가지고 떼돈을 벌였죠. 텍사스의 벤테필드도 철도 왕이에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도 세우고 와이너리도 세우고 말농장도 파고 잘 썼어요. 1913년도에 철도를 박살낼 새로운 신무기가 나왔어요. 포드 자동차. 전 미국의 철도보다 전부 도로로 그냥 깔아. 도로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김으로써 삶의 질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도시에서 외곽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모든 집이 가든 파티를 할 정도의 잔디밭을 가지고 2층 반짜리 집 짓고 모자라면 타운하우스 지어가지고 1인당 주거 면적이 3배 이상 커져버린 거예요. 철도업자들 일을 갈았습니다. 저 자동차 때문에 우리 다 망한다. 그 화려한 시절에 새로운 무기가 또 나왔어요. 1940년대 비행기가 나온 거예요. 비행기가. 핵심적인 물건들은 철도나 트러킹이 아니고 다 비행기로 실어버립니다. 그럼 비행기 없앨 겁니까?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말 하죠. 그거는 물리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지금 GTX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명칭도 불확실해요. 그게 뭐 그랜드인지 그레이트인지 하여튼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 날 개통됐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들 때 많은 야당 정치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들면 뭐하노? 다닐 차도 없는데, 실을 물건도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외제차 타고 놀러 댕길 텐데 그 고속도로를 왜 만드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1970년. 그때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차를 만들 수 있다. 예절이 발라야 경제가 성장합니까? 경제가 성장해야 예절이 발라.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차를 만들 수 있습니까? 차를 만들어야 고속도로. 지금 그 논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수소차입니다. 어제 후배를 만났는데 형님 수소 충전소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골치 아픕니다. 왜? 차가 몇 대 쓸지를 모르겠다. 수소차. 근데 반대의 경우에 수소차를 국가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 수소차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소 충전소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불철주야 사장님, 수소 충전소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까? 수소차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까? 인프라가 아까 그 얘기가 똑같은데 전 수소 먼저 수소부터 이제 이건 수소 하려면 LNG에서 또 이거 수소를 또 생산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벌써 또 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저는 환경 이 부분에 본다면은 뭐 수소 만들려면 굉장한 많은 그런 또 환경 이런 희생을 따라야지 수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뭐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뭐 그 인프라 양쪽 어느 것이냐 하는데 결국 뭐 그쪽도 가려면은 뭐 인프라가 깔려야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까? 1960년대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시스템을 익힌 일단의 군부 엘리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균형 성장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물도 좋고 정자 좋은 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균형 성장으로 간다. 농업, 수산업, 임업을 희생시키고 중화공업을 우선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산 공단에 끌려가서 저임금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했어요. 우리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가공무역을 한다. 자, 도로철도 항만 공항인데 워터웨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자재를 싣고 들어오고 가공된 상품을 싣고 나가기 때문에 1960년대 항만 개발이 대한민국에 소시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내륙망 수송이 10년 뒤에 70년대 고속도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이 없어가지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34년 만에 2004년대 고속철도가 완성됩니다. 한 국가의 운영도 이런 원대한 역사와 경험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수소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한쪽에서는 수소 충전소 4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세종시에 만들어서 단단국자에 머리 아파 죽습니다. 만들어놨다가 차 안 올까봐. 근데 수소차 산 사람은 수소 충전소 찾아왔고 엄마 찾아 3만이야. 대한민국 몇 군데 없으니까. 어떡하나. 그리고 수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수소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거나 땅에서 가스 올라오듯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수소 만드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등등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론을 정교하게 공부하고 설계를 상세하게 안 하면은 집주인한테 들어올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1차 방정식도 되면 연필 안 들고도 쫙 풀지만 4, 5차 방정식 되면 아까 말로는 혁신 성장하면서 그 결과가 혁신 성장이냐 말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를 만들 거냐 수소차로 갈 거냐. 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입니다. 지금 막 신문에는 계속해서 자율주행차 선전하고 있죠. 야 목포 가자 그러면 차가 목포로 가. 그 안에서 뭐 카드도 하고 책도 읽고 잠도 자고 또 이 스마트폰 원래 구글이나 아마존이 차를 개발하는 이유는 차 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에 운전하지 말고 이거 스마트폰 보고 우리 파는 물건 사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 기술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속도보다 훨씬 빨리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은 천재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무지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겠어요? 했다는 이야기지. 원래 인류 문명은 선구자들이 하는 겁니다. 엄청난 천재성과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스티브 잡스도 애플 들어갔다가 쫓겨나오고 다시 들어오고 난리 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상의 껍데기만 이해를 해가지고는 좋은 솔루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야 최고의 지성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토론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5년마다 1,3천 벌청하듯이 그냥 막 자고 나면 한 번씩 생겨. 나는 감당도 못해. 그래서 공무원이 많은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왜? 쓸데없는 정책 하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빅 가버먼트라는 것은 공무원 숫자가 많은 가버먼트가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빅 가버먼트의 핵심이지 인구 늘리는 게 빅 가버먼트입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설계 시공 다 공무원들이었어요. 지금 설계 도서 볼 줄 아는 공무원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입법 기능도 행정법도 지금 외주를 줘야 돼. 유권 질의하면 다 로펌에 다 보내버려. 그럼 너는 뭐하냐? 저는 배달봅니다. 회장님 그 아까 질문에 요지가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국가가 어느 국가냐고요. 질문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국가는 어느 나라냐? 전 세계. 국가냐? 설명을 누구한테? 아니 아까 질문에 그래서 아까 답은 가장 바람직한 국가는 국가가 국민들을 지도하려 달려들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전을 펴고 너는 심판만 하지 선수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국가가 그래도 가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가장 어드밴스드 소사이어티 중에 우리하고 좀 닮고 싶은 나라 싱가포르 시스템이죠. 그 싱가포르. 나라는 아주 청렴하고 에리트 위주의 평균화 교육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1988년도 이광료 수상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셔가지고 전 대통령께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카카, 우리 대한민국도 싱가포르처럼 청렴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영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영어도 되고 싱가포르 무역도 되고 금융도 되고 맞습니다. 예. 기후도 되고 오늘 우리 김희국 회장님의 그 고대 국가부터 중세 국가 또 근대로 이어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 현실적인 문제까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의 지성을 따끈따끈하게 데워주신 우리 김희국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좀 많이 유식해진 것